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연구원의 김필규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금융은행 위기, 국내 자본시장의 영향은 제목으로 최근의 글로벌 은행 위기 현황과 그 다음에 국내 채권시장의 동향 및 향후 앞으로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어떤 부분에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반적인 배경을 들여다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르는 석유 가격 상승,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는 가운데 이러한 그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변화한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했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금융시장 전체가 크게 요동을 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글로벌 공급망이 지금 교란 상태에 있고, 그리고 코로나19를 대처하기 위한 각국 중앙은행이 자금을 풀면서 이러한 자금의 공급이 인플레이션의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라든지 또는 기존에 풀었던 자금들을 이제 회수하는 이런 과정에서 기업 성과가 약화되고 자산 가격이 급격하게 올랐다가 떨어지는 이런 현상들을 발생시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시장도 금리 상승에 따르는 금융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고, 자산가치 하락에 따르는 영향을 각 금융 분야가 다 받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특히 신용채권 시장의 경우는 국내의 특수한 요인이긴 합니다만,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신용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고, 이 여지는 아직까지도 미치고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반적인 금융 자체가 지금 크게 불안한 이런 심리들이 좀 확산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 각국 상황 물론이고 글로벌리도 은행의 위기라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특히 최근에 이제 발생한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및 크레딧 스위스의 위기 같은 것들도 금리 변동의 급격한 상황 속에서 발생한 이러한 요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한번 들여다보면 실리콘밸리 뱅크의 경우에는 미국 내 한 16번째 순위를 기록한 비교적 큰 규모의 은행이고, 또 이 실리콘밸리 자체가 특히 혁신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도입된 은행인데, 2023년에 뱅크런이 발생을 했죠. 2023년 3월 8일 뱅크런이 발생해서 3월 10일 파산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러한 파산은 실리콘밸리 파산은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은행의 파산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에 따라서 FDIC는 가교은행으로 하여금 자산부채를 모두 인수하도록 하였고 관리인을 파견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가상자산 전문은행인 시그니처 뱅크 역시 파산을 했고, 이런 두 은행의 파산을 계기로 미국 은행 섹터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략하게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원인을 살펴보면 실리콘밸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기술 기업에 특화한 은행으로서 특히 이제 많은 벤처 기업들이 여기에 예금을 넣는 이런 은행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예금은 증가했는데 비해서 이에 비례해서 대출은 늘지 않은, 이에 따라 많은 자산들을 유가증권 투자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자산 중에 약 57% 정도가 유가증권이고, 이 유가증권의 대부분은 미 국채와 모기지 채권과 같이 신용위험이 거의 없는 채권인데, 다만 여기 문제가 되는 것들은 비교적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장기채권에 주로 투자를 했다 하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서 은행의 조달과 운용 간의 미스매칭, 즉 기간 미스매칭이 발생하는 것이죠. 적정한 ALM 관리가 실패를 함에 따라서 그 이후에 이제 금리가 상승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들의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을 했고, 이로 인해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시장에 알려짐에 따라서 여기에 예금을 넣었던 많은 기술 기업들이 예금을 빼기 시작을 했죠. 특히 이제 이런 예금을 빼는데 주요한 요인을 작용했던 것들이 상대적으로 발달한 인터넷 뱅킹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렇게 창구에 가지 않아도 돈을 뺄 수 있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급격한 뱅크런이 발생을 했고, 이에 따라서 실리콘밸리 은행은 파산을 하게 된 것이죠. 특히 이제 이러한 실리콘밸리 파산의 또 하나의 원인을 제공한 것들은 미국의 규제 당국이 그 유동성 비율이라든지 또는 순안정자금 조달 비율 등의 적용을 유예해주는 이런 규제 완화도 또 하나의 영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함에 따라서 미국 금융당국은 과도한 뱅크런이 이제 다른 은행으로 파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 규모의 예금자 보호 규모를 무한대로 확대를 하겠죠. 그래서 전액 예금 보장을 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방안이 실제로는 이제 굉장히 유효했죠. 그래서 실리콘밸리 은행 자체가 뱅크런이 다른 은행으로 파급되지 않는 이런 효과는 거두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태로 인해서 사실은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죠. 예금자 보호라는 것들의 기본적인 취지는 수익 예금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인데 전액 예금 보험 제도를 도입함으로 해서 사실은 모든 은행들이 그러니까 거액의 예금자들조차도 보호를 받는다 하는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실리콘밸리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은행의 파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유동성과 관련되는 규제가 더욱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은행의 유동성 제고를 위한 규제 강화는 궁극적으로는 대출 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대출 규모가 급감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실리콘밸리 은행은 미국 자체의 대출 시장의 경색이라는 이런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는 부분이죠. 크레딧 스위스의 문제는 실리콘밸리와는 조금 차원이 다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실리콘밸리 은행의 기본적인 문제는 자산과 부채 간의 기간 미스매칭과 금리 상승이라는 요인에 의한 손실이 주된 요인인데 반해서 크레딧 스위스의 경우에는 아케고스 펀드, 그린실 캐피털 사건 등의 어떤 내부적인 관리, 위험 관리를 여태까지 쭉 못 해왔고, 그리고 은행이 점진적으로 부실화되는 이런 과정들을 겪어온, 사실은 은행의 체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연례보고서에 재무보고 내부 통제에 대한 중대한 결함이 있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발표되면서 급격하게 여기도 뱅크런이 발생하기 시작을 했고, 또 부실의 우려들이 이 시장에 확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대 주주인 사우디 국립은행이 크레딧 스위스에 대한 추가 자본 투입을 못하겠다 하는 또 확언을 함에 따라서 사실은 불안이 더욱더 격화됐고,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스위스 금융시장 감독청이 개입을 해서 크레딧 스위스를 UBS에 인수하는 이런 전격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조치에 따라서 사실은 보다 더 다른 위기로 파급될 수 있었던 크레딧 스위스 사건은 어느 정도 좀 완화되고 진정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남은 문제가 몇 가지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유럽의 일부 대형은행들이 크레딧 스위스와 비슷하게 체력이 좀 저하되어 있다 하는 문제들이 존재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이러한 과정에서 소위 AT1 채권이라고 불리는 신종 자본증권들을 신종 자본증권들을 상각을 했는데, 이게 자본에 앞서서 상각된 문제들로 이슈화되기 시작을 했죠. 따라서 신종 자본증권에 투자한 많은 유럽의 투자자들이 우리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똑같이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불안들이 확산되고 있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다만 이러한 이슈들을 좀 조기에 또 해결하기 위해서 유럽의 중앙은행의 경우에는
이러한 크레딧 스위스의 신용자본증권의 경우는 특별한 예외 조항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전반적인 유럽 전역의 신용자본증권의 경우는 이런 문제와 좀 차별화된다 하는 이런 코멘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안전자산의 강세나 신용지표 악화 등 시장의 불안은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뭐 이와 같이 최근에 은행들이 유럽과 미국의 은행 위기는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뭐 원인이 다르긴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이런 금리 상승 자체가 현저하게 체력이 저하된 이러한 은행들에게 타격을 입혔다 하는 측면에서 좀 시사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러한 동일한 이슈들이 과거에도 반복해서 이루어졌죠. 뭐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으로 이루어진 과거의 사건들은 SNL 사태, 아주 오래전 얘기긴 합니다만 80년대 초반에 이루어진 SNL 사태라든지 북유럽 금융위기, 아시아 금융위기, 우리 IMF로 대변되는 뭐 이런 금융위기와 2008년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등등이 과거의 금리 변동과 시장 상황의 변동에 따라서 규제가 실패한 것들과 같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위기가 발생하고 이것이 전반적인 경제 전체에 타격을 입힌 주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 북유럽이라든지 SNS 사태 같은 경우는 금리의 급격한 상승이 주요한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고 아시아 금융위기나 또는 글로벌 금융위기는 아시아 금융위기의 경우에는 급격하게 자금이 들어왔다 빠져나가는 이런 자금의 순환 속도 때문에 그랬고 글로벌 금융위기는 규제의 실패가 주요한 요인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어찌됐든 이러한 전반적인 사건에서 금리의 변동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입니다.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 굉장히 오래전 얘기긴 합니다만 SNL 사태와 이번 실리콘밸리가 상당히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데 SNL이라는 거는 Saving and Loan Institution이라고 해서 대출을 해주고 예금을 받는 뭐 우리로 얘기하면 상호저축은행 정도의 기관인데 이런 기관들이 사실은 규모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또 기업 대출도 하고 이렇게 은행과 비슷한 유형의 영업을 하는 그런 금융기관들이었고요. 이러한 금융기관들이 금리 주로 단기로 수신을 받아서 모기지와 같은 장기 대출로 운용을 하면서 그 안에 단기와 장기 간의 금리차를 가지고 수익을 내는 이런 기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조달은 급격하게 금리 상승을 반영해서 조달 코스트가 오르는 데 반해서 대출은 거의 대부분 다 장기화되다 보니까 역마진이 발생을 한 것이죠. 이러한 역마진이 SNL의 수익성을 크게 저하시켰고 이에 따라서 약 3분의 1 정도의 SNL이 망하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러한 SNL이 망함에 따라서 SNL은 예금보험기구인 연방저축대부조합공사 FSLIC라는 표현을 쓰는 이러한 기관도 같이 파산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금자들은 이제 돈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이에 따라서 SNL 사태 전체가 미국 경제에 타격을 주었고 1982년에는 미국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의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정책당국은 여러 정책공사를 만들어서 부실한 SNL을 쭉 정리를 했고 그 결과 지금 이제 남아있는 SNL이 별로 없을 정도로 SNL은 정리가 됐고 빠르게 은행 쪽으로 흡수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북유럽 역시 상당히 유사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유럽 3개국 자체가 금리 자유화나 대출 상환 철폐 등등을 도입해서 소위 대출을 늘리기 시작을 했고 저금리 상황에서 자산 가격이 상승하자 고객들은 대출을 땡겨서 자산에 투자하기 시작을 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금리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자 이에 따라서 위기가 발생한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여기에 정책적인 실패도 겹쳤는데 스웨덴 정책당국이
부실채권이 많은 일부 은행에 대한 채무 지급 보증을 통해서 임시적인 대응책을 도입했지만 다른 은행으로의 파급 위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우려한 고객들이 계속 뱅크런을 예금을 빼가자 전체 금융 시스템으로 확산됐고 이에 따라서 스웨덴 정부는 은행 국유화 조치와 부실채권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부실채권 정리구 등을 도입해서 이 금융 위기를 끈 이런 케이스들이 존재합니다. 이 두 케이스 동이 마찬가지로 금리가 상승하고 자금의 이동 속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이것을 운영하는 금융기관들의 부실화가 겹치면서 문제가 발생했고 이는 최근에 발생한 실리콘밸리 은행과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존재한다 하는 부분이죠. 이거와 다르게 아시아 금융위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IMF 사태라고 얘기하는 아시아 금융위기의 경우는 단기간에 아시아로 자금이 쏠렸다가 아시아 국가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우려들로 인해서 자금이 빠지면서 이러면서 문제가 발생을 했고 특히 이런 과정에서 각국의 금융 시스템이나 또는 기업의 과도한 부채 등이 발생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의 금융 시스템 전반이 급격하게 바뀌었죠. 그래서 금융 시스템의 건전화, 투명화, 효율화를 위한 어떤 구조조정들이 이루어졌고 또 많은 사람이 아시아 금융위기 때 고통을 받은 경험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런 경험에 을 따라서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고 따라서 글로벌 금융위기 물론 우리가 영향을 받았지만 상대적으로 그 영향의 정도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그러니까 아시아 금융위기와 비교했을 때는 볼 수가 있겠죠. 글로벌 금융위기는 저금리 정책에서 비롯된 유동성 공급과 금융 규제의 실패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주요한 역할을 했던 상품은 서프라임 모기지라고 할 수 있죠.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고객들이 과도하게 자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주택을 담보로 혹은 다양한 상업용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땡겼고 이러한 대출을 통해서 또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이런 경험을 했고 이게 나중에 금리가 상승하면서 부실이 꺼지자 많은 고객들이 연체를 내기 시작을 했고 이러한 금융상품들을 기초로 한 소위 MBS들이 부실화되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한 것들입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은 각국은 금융안정성 제고를 위한 규제체계를 도입했고 그리고 부실자산 구제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그리고 저금리 정책 등을 통해서 이를 해결하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도드-프랭크법이라는 걸 도입을 해서 소위 대규모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강화된 규제를 도입하고 그리고 이러한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러한 위기들이 반복되고 있는 현상들을 보이고 있고 또한 이러한 위기의 반복에는 상당 부분의 금리 변동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리가 위기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저금리 상황에서 자산 가격의 버블 현상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러한 버블 또는 인플레이션 등을 통제하기 위해서 규제기관, 중앙은행 등이 이러한 기준금리를 올린다든지 또는 대출을 억제한다든지 하는 정책을 취하면서 자산이 늘었다 주는 이런 과정에서 위기가 발생하고 여기에 또 주요한 영향을 하는 것들이 예를 들면 이러한 상품들을 투자하기 위한 레버리지 투자라든지 또는 규제 시스템의 미비 등등이 주요한 영향을 가져왔다 하는 부분이죠. 따라서 최근에 발생한 금융위기와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금리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이런 상황들은 상당히 유사하지만 그동안의 위기를 통해서 각국의 정책 당국들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기준이나 또는 정책 대응의
스킬이 늘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는 뱅크런을 막기 위해서 모럴 해저드의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제한으로 예금보험을 확대하겠다 하는 이런 정책을 취했고, 또 크레딧 스위스의 경우에는 일부의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위스 정책 당국이 이 보안 자본을 삼각해 가면서도 이 스위스 UBS에 합병을 시키는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서 소위 시장의 불안들을 잠재우는 이런 정책들을 취했고, 이러한 것들이 주요해서 위기로 확산되지 않은 이런 결과들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앞으로도 잠재적인 위험들은 좀 존재한다 하는 부분들이죠. 첫 번째 가장 큰 위험은 사실은 금리입니다. 여전히. 그래서 지금 각국이 이러한 위기 등으로 인해서 사실은 금리 상승을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미국과 유럽 자체의 인플레이션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이제 기본적인 스탠스는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역할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서 앞으로 기준금리 또는 정책금리를 어떻게 변동하느냐 하는 것들이 시장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하는 것들. 두 번째는 굉장히 다양한 소위 금융 안정을 위한 규제 체계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완화된 유동성 규제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예외를 좀 많이 두었고, 이런 것들이 특히 체력이 좀 저하된 혹은 부실이 벼랑간 증가한 이런 요인들의 은행들에 영향을 미치면서 사실은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들은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불안 요인 중에 하나는 이런 유동성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은행의 유동성들이 이제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서 대출을 억제하는 이런 정책이 가면서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들도 존재한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 이외에도 기존에 올랐던 자산 가격의 하락 자체가 문제를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도 마찬가지 이슈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동산 가격의 하락 자체가 금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든지, 미국의 경우에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의 불안정성 등등이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러한 위기 상황의 발생이 채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하는 것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 뒷섹션에서 발표한 신사님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간략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2년의 경우에는 채권 발행 규모가 급격하게 줄었죠. 근데 사실은 세그먼트로 나눠서 들여다보면 국채 회사채는 발행이 감소했지만 공사채와 금융채의 발행은 증가를 했습니다. 공사채의 경우에는 한전이 대폭적 적자로 인한 발행이 증가로 인해서 발행이 늘었고, 금융채는 은행채 발행이 증가하면서 늘기 시작을 했죠. 이런 상황이 이제 마감이 되고 2023년 들어와서는 기존의 잠재적인 수요들이 다시 폭발하면서 전 유형에 걸쳐서 채권 발행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회사채의 경우에는 작년에 무보증 회사채가 크게 줄어든 반면 소위 옵션부 사채라고 하는 사모사채 형태는 굉장히 늘었는데, 이는 프라이머리 시비어 발행 확대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금 조달의 경색 현상이 특히 이제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시장 경색되면서 하반기에 집중됨에 따라서 기업, 금융기관 등은 단기 자금 조달을 크게 늘렸죠. 그래서 일반 단기 조달 증권, 즉 일반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발행한 숏텀 본드나 또는 CP의 발행 규모는 2022년 크게 증가를 했고, 최근엔 조금 감소하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 중에 하나는 금리인 것이죠. 그래서
글로벌 금리를 보면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미국 과거 금리 상승기와 비교해 볼 때도 보다 더 빠른 속도로 금리가 오르고 있고, 물론 최근에는 이제 아까 얘기한 은행 위기 등등으로 인해서 하반기 정도에서는 아마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세 혹은 또는 인하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전반적인 금리 상승 추세는 지속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자금 조달 또는 채권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하나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들이 지금 굉장히 증대함에 따라서 장단기 금리 차는 과거에도 축소했고 지금도 축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이제 각국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 인상을 지속하고 있고, 한국도 여기에 발맞춰서 사실 금리를 올렸지만, 미국과 한국 간의 기준금리에는 지금 굉장히 가장 역사적으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정책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 우려되는 부분은 이 한미 금리 역전 자체가 외국인의 채권 투자나 환율 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변동하느냐 하는 요인 자체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창용 총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환율 자체의 위험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언급을 하시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처럼 우리가 환율이 급격하게 사실은 약세로 간다고 하면 우리한테는 굉장한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하는 부분이죠. 국채 수익률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들여다보면 지금 크게 2022년 말까지 올랐다가 하락하다가 잠깐 오르고 하락하고 하는 이런 등락의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올해 하반기는 조금 안정이 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약간 서로 다른 견해들이 존재하는 거죠. 중앙은행의 경우에는 아직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좀 더 올릴 필요가 있다 하는 요인들이 존재하고, 이러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정책 자체가 국채금리나 시중 실세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이미 신용채권의 발행 수익률은 모든 등급에 걸쳐서 다 상승을 했고요. 특히 이제 올해는 또 PF 부실화 등등의 이슈들이 등장하면서 이 크레딧 스프레드를 더 자극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2022년 말까지 올랐던 이 스프레드가 좀 약간 좁아지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 수급 요인, 특히 한전채 발행 확대라든지 또는 시장의 미국 은행이나 유럽 은행의 쇼크처럼 이런 쇼크들이 오게 되면 다시 또 신용채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위험회피 기능, 이러한 성향이 늘면서 시장이 불안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하는 부분이죠. 특히 작년에 문제를 발생했던 PF와 관련되는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단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금융 시스템이든 간에 사실은 위기의 촉발은 대부분 다 단기 시장에서 시작돼요. 왜냐하면 이게 단기가 차환의 이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이 경색되면 단기 시장이 급격하게 경색이 되고, 이러한 급격한 경색이 전반적인 다른 장기 시장이나 또는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측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채권 시장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금리의 변화에 따라서 신용채권 발행의 변동성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지금 거꾸로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또는 크레딧 스위스 은행의 사건 자체가 전반적으로 중앙은행들의 정책 기조들을 조금 바꾸는 이러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하반기는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기대들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은행의 유동성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서 대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고 이게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도 존재한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의 특수한 상황 자체가 지금 부동산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건설 경기 호황에 따라서 PF 규모가 크게 증가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여기에 대한 위험에 대한 투자자들의 경각심이 늘면서 PF와 관련되는 단기 유동화 잔액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 특히 여기에 신용보강을 넣어준 증권회사에 대한 소위 부실화 가능성들에 대한 우려들이 존재합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자기 자본에 비해서 그 규모는 크지 않기 때문에 증권사가 급격히 부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다만 점진적으로 이런 익스포저를 줄여나가는 이런 과정에서 건설사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거나 혹은 일부 중소형 증권회사들의 소위 자산 건전성의 문제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특히 이제 건설회사들 중에 PF의 신용보강을 과도하게 하거나 그 규모를 크게 늘렸던 건설사들의 경우는 자금 조달상의 어려움들이 좀 존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는 부분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PF와 관련되는 위험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결국은 미분양 부분입니다. 과거의 사례를 들여다봐도 미분양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건설사의 부담이 될 수 있고, 이 건설사의 부담은 결국은 여기에 신용보강을 해준 증권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다만 다행인 것은 3월 달에 정부가 이 PF와 관련되는 조치를 취하면서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 하는 부분이 다소 좀 위안이 되긴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택 수요가 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부분의 위험이 계속 도사릴 가능성은 존재하고 여기에 대한 컨트롤은 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것과 더불어서 금리 상승도 뭐 최근엔 좀 가라앉긴 했습니다만 기업 자금 조달을 코스트를 높이고 그리고 영업실적 저하와 겹치면서 기업 부실화 등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들이죠. 특히 이제 과거에 작년까지는 신용등급이 사실은 별로 조정이 안 됐는데 이러한 실적들을 반영하고 고금리를 반영해서 신용등급 조정이 아마 올 상반기에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기업 실적에 따르는 신용등급의 차별화, 이것이 또 시장에 미칠 영향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뭐 은행 위기 자체가 직접적으로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뭐 장기적으로는 다소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요소들은 결국은 경기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제 전반의 영향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특히 기업의 자금 조달이나 또는 투자에 있어서의 이러한 요인들을 반영한 정책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제 발표에 뭐 대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